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드디어 100번째 동화입니다. 예전에 동화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전체 권수를 이렇게 세고 나서 와, 이거 뭐 100번째까지는 금방 하겠네 이랬는데 예, 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늘 독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문제죠.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좀 열심히 해봐야죠. 그동안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00번째는 짝수니까 이제 전래동화가 있겠죠. 이제 이 동화책도 거의 끝나가요. 이 동화집도. 그래서 이사를 오기 전에 또 한번 여러 권을 또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을 더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00번째 동화는 전래동화 복 타러 간 총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전래동화를 나름 꽤 안다 생각하는데도 제목 자체가 생소한 그런 동화도 있는 것 같아요. 불원천리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복 타러 간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모 심으면 가뭄 들고 빨래 널면 비 내리고 멱 감으면 새똥 맞고 글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뭐예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을 불렀어요. 야야, 저 그 서천 새앗골에 가면 복 타는 곳이 있다는디 거기 가서 복이라도 좀 타와야 쓰지 않겠냐. 어머니 말에 총각은 맥을 탁 놓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니 별수가 없다 싶은지 주섬주섬 짐을 쌌어요. 엄니, 복 타러 다녀올라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천새앗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총각은 하염없이 걷기만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고개를 넘어서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불 꺼진 청사초롱을 걸고 있었어요. 서천새앗골에 복 타러 가려는디 어디로 가야 하오? 높고 험한 저 봉우리 10개 너머에 있습니다. 총각은 첩첩이 두른 산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향해 말했어요. 서천 새앗골에 가게 되면 나와 혼인할 배필이 누구인지 꼭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쉬지 않고 걷고 걸어 산봉우리 3개를 넘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는데 장기 두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저 어르신, 이 서천 새앗골에 복 타러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게나. 이제 3봉우리 넘었으니 7봉우리 남았네. 그러더니 노인들이 한 소리로 부탁했어요. 서천새앗골에 가게 되면 누가 장기에서 이기는지 좀 알아다 주게. 총각은 힘이 쭉 빠지도록 걸어 산봉우리 3개를 더 넘었어요. 잠깐 숨을 돌리는데 나무에 물을 주는 아이가 보였어요. 아야, 그 서천 새앗골에 복 타러 가는디 어디로 간다냐? 저쪽으로 가세요. 이제 6봉우리 넘었으니 4봉우리 남았네요. 총각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참, 그 서천 새앗골에 가게 되면 이 나무에서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봉우리 3개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봉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깎아지는 듯한 날카로운 봉우리였어요. 아이고, 이 지질이 복도 없는 놈,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가 없네. 총각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여의주를 2개 든 이무기가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총각은 이무기의 긴 수염을 잡고 늘어졌어요. 아이고야, 잘 만났어.
이 서천 새학골에 복타러 가야 하는데 제발 그 나 좀 데려다 주소. 그야 어렵지 않지. 대신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을 알아다 줄 테요. 그럼 서천 새학골까지 데려다 주리다. 총각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이무기 등에 올라탔어요. 순식간에 이무기는 복숭아꽃 가득한 언덕 위에 총각을 내려놓았어요. 여기가 서천 새학골이요.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밀려오더니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산 사람이 이곳까지 온 게냐? 총각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유, 그 치질이도 복이 없어. 복 타러 왔습지요. 노인은 껄껄 웃더니 복은 이미 코앞에 와 있으니 그만 가보게나 하고 돌아섰어요. 총각은 허탈한 마음에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총각은 돌아서는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새학골 오는 길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줄 답이라도 주소. 노인에게 답을 얻은 총각은 서둘러 이무기에게 갔어요. 이무기는 총각을 봉우리 너머에 내려주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라 하오?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답이 나올 거라 했소. 총각의 말대로 여의주를 하나 내려놓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어요. 총각은 용이 주고 간 여의주를 받아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새 봉우리를 넘자 아이가 반기며 달려왔어요. 내가 심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라 하나요? 나무 아래에 박혀있는 금덩이를 빼내라 하되? 아이가 땅을 파서 호박만한 금덩이를 빼내자 가지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탐스러운 꽃이 활짝 피었어요. 총각은 아이가 준 금덩이를 받아들고 발길을 재촉했어요. 다시 새 봉우리를 넘자 노인들이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이긴다 하던가. 아이고, 평생을 해도 그 결판 나지 않는다고 하대요. 아이, 그래, 이 결판도 나지 않을 장기를 뭐하러 두나? 노인들은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총각은 장기판을 받아들고 남은 새 봉우리를 넘었어요. 총각을 보자 처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겼어요. 나의 배필은 누구라 합니까? 처음 만난 사내라 하였소. 처음 만난 사내요? 그건 당신이잖아요. 처녀는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처녀의 말에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처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알겠소. 복은 이미 코앞에 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서 가소. 당신도 소중한 내 복이요.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엄니, 엄니 아들이 복 타가지고 왔소. 아들이 말해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총각은 여의주를 나라에 바쳐 높은 벼슬을 얻고 금덩이와 장기판을 팔아 큰 돈을 벌어 곱디 고운 처녀와 혼인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효도하며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거 책이 되게 좀 특이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이거 읽는데 너무 헷갈렸어요. 미리 책을 내용을 읽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재밌게 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있는지 몰랐는데 편집할 때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교훈이 그거네요. 네, 그 복이 항상 코앞에 있다.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만 느끼기에는 너무 억세게 운이 좋았기 때문에 행복보다 행운을 많이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건 물론 뭐 행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그 행운에서 또 행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네잎클로버라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세잎클로버라는 행복을 밟고 우리는 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냥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행운을 잡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을 잡기 위해서니까 행복을 뺀 행운을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 100권까지 왔네요. 네, 앞으로도 네, 좀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드디어 100번째 동화 전래동화 복타러 간 총각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로빈슨 크루소, 네, 다니엘 디포의 소설이죠. 네, 우리가 동화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 중에도 소설이었던, 그래서 동화화가 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걸리버 여행기도 그렇고 장발장 뭐 많은데, 아예 뭐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이런 작가들의 작품 외에는 동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소설이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봤는데 잔인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무인도 표류기, 로빈슨 표류기라는 그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잖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내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넓은 세상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내 꿈은 멋진 선원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로빈슨, 배를 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니? 라며 반대하셨죠. 하지만 난 배를 꼭 타고 싶었어요. 어른이 된 나는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때론 폭풍도 만나고 해적에게 붙잡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한 덕분에 브라질의 커다란 농장을 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농장의 주인이 찾아왔어요. 당신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싶소. 그 말을 듣자 나는 다시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죠. 항해를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나운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는 파도에 부딪혀 심하게 흔들렸죠. 섬이다! 섬이 보인다! 우리는 섬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배를 몰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배가 부서지고 말았죠. 가까스로 살아남은 난 섬까지 헤엄쳐 갔어요. 날이 밝자 섬 근처로 떠밀려온 부서진 배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꺼냈어요.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었어요. 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으면 배가 지나가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어. 그때부터 나의 동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굵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글씨도 새겼어요. 1659년 9월 30일 로빈슨 크루소가 이 섬에 오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십자가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어요. 사냥을 잡아다가 울타리 안에서 키우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직접 만들어 썼어요. 물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우와, 이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어느새 울타리 안엔 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아마 배에서 가져온 자루 속에 보리 씨앗이 있었나 봐요. 난 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 빵과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어느 날 나는 작은 앵무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네 이름은 폴이다. 폴. 알았지? 나는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점차 섬 생활이 익숙해져 갔어요. 식량도 많이 모아두었고 집도 한 채 더 지었죠. 동물의 털 가죽으로 옷과 모자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그리워졌어요. 혹시
저 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나는 통나무 배를 만들어 건너편 섬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는 엉뚱하게도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갔어요. 맙소사, 다시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큰일이야. 나는 너무 놀라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노를 저어 간신히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어요. 세월은 점점 흘러 이 섬에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내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변해 있었어요. 까만 피부에 긴 머리, 사냥 가죽 모자를 쓰고 등에는 바구니, 어깨에는 총을 메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이건 뭐지? 사람 발자국 같은데? 모래밭에 사람 발자국과 함께 사람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조심조심 바닷가를 살피던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두 사람이 겁에 질린 채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건너편 섬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이었어요. 잠시 후 식인종들이 꽁꽁 묶여있던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자 남은 한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가 숨어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나는 그 남자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탕! 뒤쫓아오는 식인종을 쏘아 쓰러뜨렸어요. 나는 그 남자를 프라이데이라고 불렀어요.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거든요.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와 프라이데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어요. 가끔씩 섬에서 식인종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총을 쏘아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바다를 살피던 프라이데이가 소리쳤어요. 저길 봐요. 배가 와요. 영국 배다. 영국 배야.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배 안에는 세 남자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배가 도착하자 선원들은 섬을 둘러보기 위해 흩어졌어요. 나는 묶여있는 세 남자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난 저 배의 선장입니다. 배를 빼앗은 못된 부하들이 우리를 버리려고 이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섬에서 살게 된 이유를 선장에게 이야기한 다음 배를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로빈슨 씨, 우리는 겨우 5명이고 배에는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는 배에 있던 선원들을 한 명씩 꾀어내 가둔 다음 배를 차지했어요. 배를 다시 찾은 선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로빈슨 씨, 이 배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섬에서 혼자 살게 된 지 28년 만에 드디어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선장님, 저는 여기 있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섬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죠. 섬은 나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딱 예상대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이야기죠. 로빈슨 크루소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잘했던 사람 같아요. 물론 로빈슨 크루소가 오늘날 사람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지금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 자동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치만 아까 얘기한 1600년대 이때는 대부분이 유럽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인도에 처음 이렇게 생존을 하는 그 기본 지식이나 능력이 훨씬 달랐을 겁니다. 게다가
선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선원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힘도 굉장히 셌을 것이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굉장히 면역이 많이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고 어설프게 무인도 생존기 이렇게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군생활 동안에 생존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껴요. 기본 장비를 갖추고 하는데도 이 생존 훈련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실 뭐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게 없기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뭐 다른 나라 특수부대원들도 우리나라는 산에 뭐 짐승도 열매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열매나 뭐 먹을 짐승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또 전염병도 심해요. 그러니까 야생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동화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겠죠? 상당히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무인도나 이렇게 표류가 되었을 때 가장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맨 처음에 표류 당했을 때가 아니래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살 곳도 마련해 놓고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살아남기 바빴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가 우리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만큼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기 잃지 않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동화 들으시는 많은 엄마들 다들 너무 잘 느끼실 거예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자, 오늘 101번째 동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예, 좀 어려운 제목인데 자린고비는 아는데 달랑곱제기는 뭐죠? 아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요즘 다시 이렇게 매일매일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좋긴 좋아요. 근데 하도 오랜만에 읽었다니까 예전에는 정말 한 큐에 이렇게 쫙 읽고 틀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다시 익숙해지겠죠? 자, 어려운 사자성어는 넘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요. 어찌나 구두쇠였던지 앉을 때는 엉덩이 살짝 들고 어이쿠, 이 귀한 옷 해질라. 걸을 때도 지팡이 번쩍 들고 어이쿠, 이 지팡이 밑동 다를라 했죠. 자린고비 영감을 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끌 찰 정도였어요. 자린고비 영감의 이웃에는 달랑곱제기 영감이 살았어요. 그 영감 역시 어찌나 구두쇠였던지 방 안에만 콕 틀어박혀 앉아 에이고, 이 귀한 신발 다를라. 걸을 때도 버선을 번쩍 들고 에이고, 이 버선 짝에 구멍 날라. 달랑곱제기 영감네 집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어요. 푹푹 찌는 더운 여름날, 자린고비 영감이 땀을 뻘뻘 흘리자 어메, 우리 아버님 땀띠 나시겠네. 며느리가 부채를 활짝 펴서 붙이려고 했어요. 자린고비 영감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죠. 아가야, 부채살 닳는다. 부채살 2개만 펴서 살살 붙이거라. 달랑곱제기 영감도 찜통 같은 방에서 헉헉거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어쩔까나, 우리 아버님 더위 잡수시겠네. 며느리가 부채살 2개를 펴 붙이려고 하자 달랑곱제기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 아가야, 이 부채 망가진다. 부채살 1개만 펴서 꼭 붙들고 있거라 하더니 부채 앞에서 고개를 휙휙 흔드는 거예요. 하루는 동네에 새우젓 장수가 왔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새우젓 장수를 불렀지요. 어디 이 새우젓 맛 좀 봅시다 하더니 새우젓 단지 속에 손을 푹 담갔어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야, 이거요, 국 끓일 솥 가져오너라. 며느리가 솥을 가져오자 자린고비 영감은 국솥에 새우젓 묻은 손을 씻었어요. 그날 저녁 자린고비 영감네 가족은 구수한 새우젓국을 먹을 수 있었죠. 달랑곱지기 영감의 며느리도 새우젓 장수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자린고비 영감처럼 새우젓 씻은 물로 새우젓국을 끓여 저녁상에 올렸어요. 덕분에 짭조름한 국을 오랜만에 먹을 수 있었죠. 달랑곱지기 영감은 새우젓국을 젓가락으로 콕콕 찍어 먹으며 물었어요. 이 맛난 국은 어디서 난 것이냐? 며느리는 여차저차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달랑곱지기 영감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아이고야, 이 아까워서 어쩌누? 그 손을 물독에 씻었으면 한 달은 먹었을 터인데. 아이고야, 이 아까워서 어쩌누? 때마침 우물가에 가던 자린고비 영감의 며느리가 달랑곱지기 영감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린고비 며느리는 불이 나게 어물전으로 달려갔죠. 며느리는 팔을 둘둘 걷어붙이고 온갖 생선을 만지작거렸어요. 짭짜름한 고등어를 들었다 놨다. 살 오른 갈치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했죠. 그러고는 집으로 뛰어와서 물독에 손을 푹 담그고 뽀득뽀득 헹궜어요. 아버님, 한 달은 국 걱정 없겠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방문을 빼꼼 열고 말했어요. 아가야, 이 물 한 독 더 퍼다 붓거라. 2달은 먹게. 아니다. 우물에 가서 씻고 오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하루는 달랑곱지기 영감 집에 굴비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달랑곱지기 영감은 행여나 굴비 비늘 떼어질라 소금 하나를 떨어질라 조심조심 굴비를 새끼줄로 엮었어요. 그리고 대들보에 단단히 매달았죠. 한 번만 쳐다보거라. 굴비 닳는다.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아, 만나다. 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겠네.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고. 에이, 저렇게 아껴서 뭐 했으려고? 아이, 그러게 말이야. 참 지독하기도 하지. 아, 글쎄, 두 구두쇠 영감이 밖에 안 나온 지 2~5해가 넘었대. 나 돌아다니면 신발 닳고 지팡이 다르니 그거 아까워 그러지 뭐.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지기 영감의 구두쇠 노릇 얘기뿐이었어요. 그만 흉보고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실컷 아끼라고 하고 우리는 실컷 먹고 노세. 그런데 그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바싹바싹 말라서 논밭이 거북 등짝처럼 쩍쩍 갈라졌죠. 곡식들은 푸석푸석 타들어가고 나무들도 시들시들 말라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한숨만 쉬었죠. 하지만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지기 영감네는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밭갓 나들이도 하지 않으니 마을에 가뭄이 든지도 몰랐죠. 자린고비 영감이 먼지가 폴폴 나는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된장독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냅다 달려가서 파리를 잡았어요. 이놈, 이 된장을 묻히고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더니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쭉 빠는 거예요. 파리는 버둥버둥 날갯짓을 하다가 파닥 날아 도망쳤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발을 동동 구르며 파리를 쫓아갔어요. 아이고, 내 된장, 이 된장 묻은 파리 잡아라. 뭐? 된장이라고? 옳카니 이 파리 씻은 물로 된장국 끓여 먹어야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달랑곱지기 영감도 빗자루를 들고 파리를 쫓아갔죠.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지기 영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파리를 쫓아 마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이고, 아이, 놓쳤네. 아이고, 아까워라.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제기 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보게, 그런데 땅이 왜 이리 말라붙었는지 아는가? 그러게 말일세. 사람들 몰골은 왜 또 저런고? 두 영감은 마주보다가 쩍쩍 갈라진 논밭을 보게 되었지요. 이런, 가뭄이 들었구나. 그날 밤 자린고비 영감네 곡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내가 신발 닳는 것이 아까워 집에만 들어앉아 있었소. 그래서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도 몰랐다오. 어서 양껏 퍼가서 줄인 배를 채우시구랴. 달랑곱제기 영감도 쌀을 가득 내놓았어요. 양식 걱정일랑 마시고 우리 쌀을 가져다 드시오.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쌀을 가져갔죠. 지독하게 아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영감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자,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이렇게 행복하네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이게 자린고비, 흔히 수전노, 서양으로 치면은 스크루지, 이렇게 구두쇠에 관한 얘기인데, 스크루지 이야기는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죠. 스크루지는 원래 악인이었던 것처럼 이제 악역이었고, 근데 자린고비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네요. 달랑곱제기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 둘 다 유명한 구두쇠네요. 근데 속이 참 깊습니다. 네. 처음에는 읽다가 마을에 이렇게 흉년이나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아꼈나 싶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네요. 미리 그렇게 아꼈다기보다는 나중에 알았을 때 바로 내놓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은 아껴도 또 구휼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도울 상황이 오면 기꺼이 돕는, 원래부터 마음이 넉넉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자린고비에 대해서 색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좀 몰랐네요, 이 내용은. 자, 오늘 102번째 동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너무나 유명하죠. 이제 디즈니에서 실사 영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인어공주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고요. 네, 너무나 유명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동화도 되게 여러 버전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소설책만큼 꽤 두꺼운 것도 읽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어공주. 깊고 푸른 바닷속에 용왕님이 사는 멋진 궁전이 있었어요. 용왕님에게는 6명의 예쁜 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막내인 인어공주는 바다처럼 푸른 눈과 흰 피부를 가져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인어공주는 언니들을 따라 헤엄을 치기도 하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커다란 바다 정원을 가꾸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나도 바다 위로 나가보았으면. 막내야, 15살이 되기 전에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없단다. 인어공주는 언니들에게서 바다 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바다 위엔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이 있고 꼬리도 없이 헤엄치는 아이들이 있단다. 인어공주는 바다 위가 궁금해져 하루빨리 15살이 되기만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인어공주는 15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공주는 진주와 조개로 예쁘게 장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 위로 올라갔죠. 마침 바다 위엔 커다란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 인어공주는 배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왕자였어요.
인어공주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왕자만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어서 출발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겠어! 하지만 이미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때 번쩍 하고 번개가 치면서 바다 위가 환해졌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왕자를 찾아보았어요. 왕자님이 안 보여. 물에 빠지신 건 아닐까? 인어공주는 거친 파도 속을 이리저리 헤엄치며 왕자를 찾아보았어요. 마침내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왕자를 발견했어요. 겨우 육지에 도착한 인어공주는 고운 모래밭에 왕자를 눕혔어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인어공주는 왕자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어요. 왕자님, 빨리 깨어나세요. 그때 바닷가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인어공주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재빨리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어머, 사람이 쓰러져 있네? 한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왕자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때마침 눈을 뜬 왕자는 그 아가씨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인어공주는 말이 없어졌고 매일 바닷가로 나갔어요. 하지만 인어공주가 그리워하는 왕자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죠. 보고 싶은 왕자님. 왕자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왕자의 성을 알려주었어요.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가 사는 성을 바라보았답니다. 성을 바라볼수록 더욱 왕자가 보고 싶어졌어요. 인어공주는 사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물에 빠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나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단다. 하지만 영혼이란 게 있어서 죽은 뒤엔 새로운 세계로 가지. 그럼 우리 인어는요? 인어에겐 영혼이 없어서 죽으면 물거품이 된단다. 인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인어공주는 사람이 되어 왕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인어공주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왕자가 자신을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마녀를 찾아갔어요.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마녀가 말했어요. 이 물약을 마시면 다리가 생기지. 하지만 다리가 생기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야. 사람이 되어 왕자님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약을 덥석 받았어요. 약값으로 너의 목소리를 가져가마. 인어공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약을 마셨어요. 그 순간 온몸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한참 뒤 인어공주는 바닷가에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왕자가 놀라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뭐예요?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인어공주는 너무나 반가워 소리쳤어요. 하지만 왕자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걸을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보고 싶던 왕자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인어공주는 자기가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왕자가 자신만을 사랑해 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왕자는 오로지 모래밭에서 만난 아가씨 생각뿐이었죠. 날 구해준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왕자님, 당신을 구해준 것은 바로 저예요. 저라고요. 인어공주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왕자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왕자님이 그 아가씨와 결혼하면 어쩌지? 인어공주는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너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인어공주도 바닷속 생활이 그리웠어요. 밤마다 바닷가로 나가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곤 했지요. 인어공주를 찾아온 아버지는 공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왕자에게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너랑 할 거야. 왕자의 말에 인어공주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다녀온 왕자는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글쎄, 이웃나라 공주가 나를 구해준 그 아가씨였어. 인어공주는 너무 슬펐어요. 며칠 뒤 배 위에서는 왕자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한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슬픔에 잠겨있는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오늘 밤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어. 그건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위해 자신들이 머리카락과 바꾼 마녀의 칼이었어요. 그날 밤 인어공주는 왕자가 잠든 방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왕자님을 해칠 수는 없어. 나의 사랑 왕자님, 안녕.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다음날 배 안에서는 인어공주를 찾느라고 야단이었어요. 그때 왕자는 사랑하는 신부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따라 바다가 무척 아름답군요. 그래요. 저 물거품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 위에는 인어공주의 아픔을 담은 하얀 물거품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와 신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해피엔딩이 아니죠?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끝났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거기 디즈니에는 항상 이렇게 조연들, 빛나는 조연들이 있죠? 그게 아마 인어공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가장 유명한 조연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라이언킹의 티몬과 푼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연인 겨울왕국의 올라프, 그리고 인어공주에서는 플라운더라고 또 노란색 물고기 있었죠. 알라딘에도 있었네요. 그 아부라고 원숭이. 조연이 없으니까 좀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왕자 배 위에 있는 왕자 처음 볼 때 왕자가 강아지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인어공주가 이제 플라운더랑 또 갈매기랑 이렇게 같이 물에서 보고 있어요. 그 배 위에 왕자와 강아지를. 그래서 너무 멋지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아지 보고 한 말인 줄 알고 글쎄 털복숭이에다가 침만 질질 흘리는데 이러면서 그게 되게 웃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실사화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 주인공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되게 많던데 저는 마냥 실사화되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라이언 킹에서도 그랬고 표정들이 다 사라져버린 실감나는 동물들 모습이 더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또 어렸을 때 봤던 그 감정 그대로 그때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더 좋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03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호랑이와 곶감. 네, 아주 잘 아는 동화죠. 유명하죠.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면서. 네, 뭐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거 호랑이에 관련된 전래 동화는 너무나 많아서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이 한 번에 안 나곤 해요. 전에 이제 호랑이가 등장하는 전래 동화가 아닌 것은 이런 퀴즈가 나왔을 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막. 그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호랑이와 곶감은
거의 햇님 달린 만큼이나 익숙한 동화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나무가 울창한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 먹을 게 없자 호랑이는 먹잇감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죠.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지나던 호랑이가 어느 집 외양간에 보고는 송아지로 몸보신이나 해볼까?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네요. 옳거니 애도 있었군. 그럼 저 녀석부터 꿀꺽? 아가 어디 아프니? 울지 마라 우리 아가. 착하지 우리 아가. 엄마가 토닥토닥 달래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그만 뚝! 자꾸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래도 아기는 으앙으앙 울어댔어요. 그만 뚝! 자꾸 울면 도깨비 온다? 그래도 아기는 쉬지 않고 울어댔죠. 그만 뚝! 자꾸 울면 달걀 귀신 온다! 계속 으앙으앙 울고 있어요. 그래도 아기는 으앙으앙 울어댔어요. 그만 뚝! 저기 호랑이 온다! 옳지. 진작에 내 이름을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오히려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대지 뭐예요? 오라, 저 녀석이 호랑이가 무섭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네 녀석을 꼭 잡아먹어버릴 테다. 가만히 엿듣고 있던 호랑이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그때 엄마가 곶감이다, 곶감! 하며 아기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곶감 소리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곶감? 그게 대체 어떤 놈이지? 갑자기 호랑이는 털이 쭈뼛쭈뼛 서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어요.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곶감한테 걸리면 큰 코 다치겠는걸? 그래서 후다닥 외양간으로 뛰어들었죠. 휴, 여기 숨어있다가 곶감이 가고 나면 나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웬 시커먼 녀석이 외양간으로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쿠, 저놈이 곶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게다가 그 곶감이란 녀석이 호랑이 등을 더듬더듬 만지기까지 하네요. 아이쿠,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지만 호랑이를 더듬은 것은 소도둑이었어요. 이놈 묵직한 게 제법 큰 소인가 보네. 다른 놈은 볼 것도 없겠다. 소도둑은 호랑이인지도 모르고 소 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곶감이 등에 올라타자 화들짝 놀란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어흥거리며 달리고 또 달렸죠. 어흥 소리에 소도둑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이거 난 죽었네. 소도둑은 호랑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자 살자 호랑이 등에 매달렸어요. 자, 둘 다 겁을 먹었죠. 호랑이 표정 진짜 해학적으로 잘 그려놨네요. 소도둑은 거의 혼이 나갔습니다. 사자성어로 기호지세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갔을까? 소도둑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는 바람에 겨우 호랑이에게서 떨어졌어요. 아유, 살았다. 하마터면 호랑이 밤이 될 뻔했잖아. 소도둑은 통나무에 난 구멍 속으로 잽싸게 몸을 숨겼어요. 등이 허전해진 호랑이는 그제야 한숨을 몰아쉬며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아유, 하마터면이 큰일 날 뻔했잖아. 한참을 달린 호랑이가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려는데 나무 밑동에서 곶감을 먹던 토끼가 물었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로 이리 헉헉거리세요? 호랑이는 곶감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토끼에게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어휴, 내 간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을 만나서 이 밤새 고생해서 그렇다 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요? 그래, 곶감을 만났지. 곶감이요? 눈치 빠른 토끼는 속으로 까르르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호랑이에게 곶감을 떼어냈던 자리에 가보자고 했지요. 희죽희죽 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토끼가 나무 구멍에 숨어 잠이 든 도둑을 발견했지 뭐예요? 사람이 있네? 호랑이님, 여기 사람이 있어요. 토끼는 나무 구멍을 엉덩이로 꽉 막으면서 소리쳤어요. 사람이라고?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잘 됐다. 어흥 소리에 깜짝 놀란 소도둑이 엉겁결에 토끼의 꼬리를 확 잡아당겼어요. 토끼는 엉덩이를 빼내며 소리쳤어요. 으악, 토끼 살려! 그런데 소도둑이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토끼 꼬리가 그만 쑥 빠져버렸지 뭐예요. 꼬리가 아픈 토끼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금까지도 눈이 빨갛대요. 그리고 꼬리도 그때부터 짧아졌다지요 아마. 참, 호랑이는 토끼가 죽을 듯이 울자 곶감이 나타난 줄 알고 냅다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대요. 곶감이 나타났다 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대요. 곶감을 좋아했던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래 동화에 보면은 이런 게 참 많죠. 어떤 동물의 외향적인 특징 아니면은 행동,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유래를 아마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께 여쭤볼 걸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께 이렇게 여쭤봤겠죠. 그럼 그 대답으로 지금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 대답을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뭐 실제로 어른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풀어낸 게 많습니다. 별똥이 아빠 채널에 있는 황새이 꽁지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뭐 많죠. 이번 호랑이와 곶감에서는 토끼가 눈이 빨간 이유와 그리고 꽁지가 짧은 이유, 꼬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유래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옛 어른들도 확실히 우리나라는 해악의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04번째 동화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동화화로 한 작품입니다. 쥘 베른은 해저 이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같은 작가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1872년 영국의 필리어스 포그라는 신사와 장 파스팔투라는 하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교 클럽 모임에 간 포그는 친구들과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죠. 어떤 내기냐고요? 그건 바로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포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파스팔투에게 소리쳤어요. 파스팔투! 10분 뒤에 세계 일주를 떠날 걸세. 어서 짐을 싸주게. 세계 일주라고요? 농담이시겠죠? 파스팔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그와 파스팔투가 서둘러 기차역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사교클럽의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물론 정확히 80일 후인 1872년 12월 21일 저녁 8시 45분까지 돌아오겠네. 포그는 차분히 말하고는 도버행 기차에 올랐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이 탄 몽골리아호가 수에즈 운하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범인은 틀림없이 이곳을 지나갈 거야.
도둑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픽스 형사는 승객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죠. 그때 배에서 내린 파스팔투가 픽스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곳을 지나갔다는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픽스 형사는 파스팔투가 보여준 포그의 여권 사진을 보았어요. 저 포그라는 자가 도둑인 게 분명해. 그때부터 픽스 형사는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수에즈를 통과한 몽골리아호는 예정보다 일찍 봄베이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캘커타로 가기 전까지 4시간 정도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혼자서 거리를 구경하던 파스팔투는 인도 사원에 들어가 보았어요. 하지만 곧 승려들에게 두들겨 맞고는 건물 밖으로 쫓겨났죠. 인도 사원은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다가 신발을 신어서도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파스팔투는 재빨리 도망쳐 간신히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역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이 탄 기차는 산맥을 넘어 캘커타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승객 여러분, 모두 내려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알리하바드까지는 철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철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알리하바드까지는 각자 알아서 가야 합니다. 신문에서는 철길이 연결되었다고 했는데.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할 수 없이 2,000파운드나 되는 코끼리를 사서 밀림을 가로질러 갔어요. 물론 안내인도 함께 데려갔죠. 밀림을 지나가던 일행은 우연히 바라문 교도들이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끌고 가지요. 죽은 남편을 위해 산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저건 말도 안 돼. 저 불쌍한 여인을 구해야겠어. 포그 일행은 바라문 교도들을 몰래 뒤따라갔어요. 바라문 교도들이 여인과 시체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인을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어요. 빨리 도망갑시다. 시체가 다가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체가 아니라 시체 옆에 몰래 누워있던 파스팔투였지요. 포그 일행은 여인과 함께 코끼리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캘커타역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정으로 갔어요. 사원 모독죄로 기소합니다.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라문 교도들이 여인을 산채로 화장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봄베이 시내에서 말인가요? 자세히 알고 보니 포그 일행은 장례식 사건이 아니라 파스팔투가 인도 사원에 들어갔던 일 때문에 체포됐던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벌금 300파운드를 내십시오. 감옥에 갇히는 대신 보석금을 내게 해주세요. 포그는 2,000파운드나 되는 큰 돈을 내고 재판정에서 풀려났어요.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 세계 일주 내기는 물거품이 되고 말 테니까요. 배를 타고 홍콩으로 간 포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의 친척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여인의 친척은 이미 유럽으로 떠난 뒤였죠. 포그는 여인에게 함께 유럽에 가자고 제안하고 파스팔투에게 말했어요. 어서 가서 선실 3개를 예약해주게. 파스팔투는 선실을 예약하러 갔다가 배가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포그에게 말해주기 전에 픽스 형사를 만났지요. 픽스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포그를 잡으려면 영국령인 홍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래서 파스팔투에게 술을 잔뜩 먹여 정신을 잃게 했죠. 한편 다음날 아침까지 파스팔투가 돌아오지 않자 포그는 여인과 항구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카너틱호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배를 놓친 포그 일행은 작은 배를 빌려 타고 상하이로 가서 다시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어요. 한편 술에 취했던 파스팔투는 3시간 만에 깨어나 겨우 카너틱호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내렸어요. 돈 한 푼 없던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갈 방법을 찾았어요. 윌리엄 바탈커 서커스단, 미국 순회 공연 시작. 서커스 광고를 본 파스팔투는 고개사가 되기로 했어요. 며칠 뒤 고개사가 된 파스팔투는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포그와 여인을 우연히 만나 다시 여행을 하게 되었죠. 포그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할 때였어요. 로키 산맥을 벗어날 때쯤 기차가 갑자기 멈춰섰죠. 다리가 너무 낡아 기차가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험을 좋아하는 기관사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속력으로 달리면 기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좋겠군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다리를 통과합시다. 사람들이 찬성하자 기차는 1.5km쯤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달렸어요. 기차가 계곡을 무사히 빠져나온 순간 다리는 계곡의 흙탕물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기차는 계속해서 뉴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말을 탄 인디언들이 기차를 공격해 왔어요. 인디언들은 기관차에 올라가서 기관사와 화부를 몽둥이로 때렸어요. 파스팔투는 객차 밑으로 들어가 기관차와 객차를 떼어놓았어요. 그러자 기관차는 앞으로 달려가고 객차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잠시 후 총소리를 들은 군인들이 기차를 향해 달려오자 인디언들은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포그는 파스팔투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포그는 군인들과 함께 인디언을 뒤쫓아가 파스팔투를 구해왔죠.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포그 일행은 예정보다 늦게 뉴욕에 도착했어요. 부두로 나가보니 리버풀로 가는 배는 45분 전에 떠나고 없었죠. 다음날 포그는 허드슨 강가에 나가 볼도행 증기선 한 척을 빌렸어요. 배가 출발하자 포그는 선장을 선실에 가두고 리버풀로 배를 몰았어요. 하지만 석탄이 떨어져 리버풀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파스팔투가 갑판을 뜯어 태워가며 겨우겨우 퀸스타운에 도착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포그는 퀸스타운에서 기차를 타고 더블린으로, 더블린에서 다시 쾌속선을 타고 리버풀로 향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아침, 포그 일행은 드디어 리버풀 부두에 도착했어요. 리버풀에서 런던까지는 6시간 거리, 약속 시간까지는 런던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픽스 형사가 포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필리어스 포그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포그는 경찰서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몇 시간 뒤 픽스 형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흘 전에 이미 범인이 잡혔답니다. 포그는 서둘러 특별 열차를 타고 런던까지 달렸어요. 하지만 런던역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0분이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결국 5분이 늦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12월 21일 저녁, 사교 클럽에는 포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계가 8시 40분을 가리키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이제 은행에 맡겨둔 돈만 찾으면 되겠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시계가 8시 44분을 가리키자 포그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보게들, 내가 정확히 80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다네. 포그는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남는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그는 약속 시간 하루 전날 런던에 도착했던 거였죠. 뒤늦게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죠. 결국 포그는 내기에서 이겨 2만 파운드를 갖게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그렇네요. 이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었네요. 네, 되게 정말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내기인데 친구들이 이 반응이 되게 신기해요. 보통 말도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돈이나 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막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는 걸로 봐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포그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파스팔투는 참 진짜 포그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암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도 그렇지 저렇게 치명적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리고 또 엉뚱하게 또 인디언한테 붙잡혀가기도 하고, 물론 뭐 그거는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고 자기 혼자 돌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과 난이도였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05번째 동화 줄리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내 장사의 모험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네, 이거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시작합니다. 내 장사의 모험.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때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허허허 호호호 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랬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런 바람을 하늘이 들었던 걸까요? 어느 날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네. 그런데 기쁨도 잠깐. 이 아이가 글쎄 2돌이 지나도록 엉금엉금 기기만 하더니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어기적어기적 걷더래요. 4돌이 되어서는 아바바바 옹알이만 하더니 5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빠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6살이 되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7살이 되어도 글 한자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아야, 하늘로 솟았누, 땅으로 꺼졌누.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바로 그때 뒷산에서 시커먼 것이 움찔움찔하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아이가 산더미만한 바위를 들고 내려오더래요. 아이, 여보, 우리 아이가 천하장사인가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이를 바위손이라고 불렀죠. 장사 났네, 장사 났어. 우리 집안에 천하장사가 났네 그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내대장부가 가만히 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바위손이는 부모님께 넙죽 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는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울고,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 다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죠. 성큼성큼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손이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우뚝 멈춰섰어요.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바위손이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알고 보니 웬 사내가 코를 골며 자는데 코를 푹 골면 나무가 벌러덩 눕고, 코를 드르렁 골면 나무가 벌떡 일어나네요. 바위손이는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넌 누구냐?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는데 눈앞에서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솟았다, 사라졌다 솟았다 하는 거예요. 둘은 산을 향해 달려갔죠. 알고 보니 웬 사내가 고무래질을 치고 있는데 쭉 밀면 높은 산이 스르르 사라지고 쓱 당기면 높은 산이 우뚝 솟네요. 바위손이가 산의 등을 툭 쳤어요.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 손이다. 넌 누구냐? 난 고물의 질을 잘해서 고물의 손이다. 그리하여 셋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죠. 새 장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콸콸콸 콸콸콸 물이 쏟아지지 뭐예요? 셋은 얼른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어요. 알고 보니 한 사내가 오줌을 두고 있네요. 우리는 바위손이, 콧바람손이, 고물의 손이다. 넌 누구냐? 난 엄청난 오줌을 눈다 해서 오줌손이다. 그리하여 친구가 된 4명의 장사는 싸움터에 나서게 되었어요. 싸움터에는 외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슬슬 시작해 볼까? 제일 먼저 바위손이가 나섰어요. 바위손이는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바위란 바위는 죄다 들고 왔어요. 그러고는 산과 산 사이에 바위를 척척척 쌓아 올렸죠. 결국 골짜기란 골짜기는 모두 막아버린 거예요. 다음은 오줌손이 차례. 오줌손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바지를 쓱 내렸어요. 그러고는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죠. 순식간에 쏟아지는 오줌에 외적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콧바람손이가 코를 한번 핑 풀더니 신나게 콧바람을 불어 제쳤어요. 콧바람에 오줌물이 꽝꽝 얼고 외적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눈만 끔뻑거렸죠. 이번에는 고무래 손이가 고무래를 쿵쿵 치며 나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고무래 손이는 얼음판 위로 고무래를 쭉 밀고 쓱 당기고 쭉 밀고 쓱 당겼어요. 결국 외적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항복! 항복! 이렇게 해서 4장사는 순식간에 외적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 뒤로도 4장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군요. 정말 신통방통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네. 네, 옛날에 이렇게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는 이제 북방계부터 남방계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있었다죠. 북방계 이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오늘날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작았던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지금 성인 남자 키 평균이 185 정도 된다고 하는 네덜란드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정말 너무 커가지고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허리띠가 보인다고 그 정도로 크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힘은 또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장사를 하면, 네, 오늘날 우리가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을 보듯 그런 기분을,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접 보지 못한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더 신화처럼 들리고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런 상상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6번째 동화, 전래동화 내 장사의 모험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꽤 잘 알려진 동화.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구두. 어느 마을에 카렌이라는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카렌은 아픈 어머니 대신 남의 집에 일을 다녀야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조차 없었죠.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나무 신발을 신고 다녀서 발등이 빨갛게 되곤 했어요.
어느 날 마을의 구두방 할머니가 쓰다 남은 빨간 가죽으로 카렌의 구두를 만들어 주었어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엄마, 이 빨간 구두 정말 예쁘죠? 구두방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예쁘네. 고마운 할머니구나. 얼마 뒤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 나만 두고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엄마의 장례식 날이 되었어요. 장례식에 신고 갈 검은 구두가 없었던 카렌은 엄마의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갔어요. 카렌의 빨간 구두를 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때 마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내려 카렌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장례식에 왜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니? 실은 구두가 이것밖에 없어서요. 저런, 가여워라.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지 않으련?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던 카렌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카렌, 예쁜 구두를 사줄 테니 낡은 구두는 버리거라. 할머니는 빨간 구두를 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준 행운의 구두인데. 카렌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카렌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카렌은 글도 배우고 바느질도 익히며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세월이 흘러 카렌은 예쁜 아가씨로 자랐어요. 하루는 마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는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나도 저런 빨간 구두를 신어봤으면. 며칠 후 할머니가 카렌에게 말했어요. 카렌, 내일 교회에 신고 갈 검은 구두를 사러 가자. 카렌은 멋지고 예쁜 구두가 가득한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공주가 신었던 것보다 더 멋진 빨간 구두를 발견했어요. 카렌은 할머니 몰래 빨간 구두를 골라 들었어요. 눈이 어두운 할머니는 빨간 구두인 줄도 모르고 카렌에게 그 구두를 사주었어요. 다음날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사람들은 카렌이 발만 쳐다보았어요. 빨간 구두를 신은 내 모습은 아마 공주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일 거야. 카렌은 온통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 할머니는 카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카렌,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오다니. 다음부터는 검은 구두를 신도록 해라. 죄송해요, 할머니. 카렌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일요일이 되자 카렌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잊은 채 또다시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카렌과 할머니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목발을 짚은 늙은 군인이 구두를 닦아주겠다며 다가왔어요. 춤추는 구두로군요. 춤을 출 때에는 꽉 매도록 하세요. 군인은 구두 바닥을 툭 치며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빨간 구두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카렌은 예배 시간 내내 빨간 구두만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 카렌과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빨간 구두야, 신나게 춤을 추어라. 어디선가 늙은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가 저절로 움직여요. 카렌은 빙글빙글 춤을 추며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마부가 달려들어 빨간 구두를 벗겨주자 겨우 춤이 멈췄어요. 카렌, 또 거짓말을 했구나.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얼마 뒤 할머니가 아파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카렌은 할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렌 앞으로 무도회 초청장이 날아왔어요. 어떻게 하지? 할머니를 간호해야 하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를 보면서 망설였어요. 빨리 다녀와서 할머니를 간호해야지. 카렌은 할머니가 잠들자 재빨리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장으로 달려갔어요.
카렌은 무도회장에 도착해서 멋지게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카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빨간 구두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걷어차기도 하고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기도 했죠. 카렌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빨간 구두는 계속 춤을 추며 무도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카렌의 빨간 구두는 계속해서 춤을 추며 숲속으로 갔어요. 어두컴컴한 숲에 이르자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그것은 목발을 짚은 늙은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춤추는 빨간 구두는 정말 멋지단 말이야. 늙은 군인은 카렌의 빨간 구두를 향해 말했어요. 구두야, 더 신나게 춤을 추어라. 그러자 빨간 구두는 점점 더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카렌은 겁에 질려 구두를 벗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구두는 발에 더 달라붙었어요. 카렌은 계속해서 춤을 춰야만 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자갈밭과 가시밭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춤추던 카렌은 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를 만났어요. 네 춤은 영원히 멈출 수가 없단다. 그제야 카렌은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춤을 추던 카렌은 할머니의 장례식을 보았어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제가 잘못했어요. 카렌은 울면서 후회했지만 여전히 춤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카렌의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춤을 추며 이리저리 다니던 카렌은 숲속의 외딴 집까지 오게 되었죠. 카렌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제발 이 빨간 구두 좀 벗겨주세요. 이런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벗겨줄게. 아저씨는 있는 힘을 다해 빨간 구두를 잡아당겼어요. 드디어 카렌의 발에서 벗겨진 빨간 구두는 춤을 추며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춤을 춘 카렌은 더 이상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카렌에게 목발을 만들어 주었죠. 그 후 카렌은 보육원으로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아주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일요일 교회의 오르간 위에 놓여있던 악보가 바람에 날려 카렌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카렌, 넌 이미 용서를 받았단다. 카렌은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살짝 섬뜩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럴 거예요. 이거 원작이 확인을 한 건 아닌데 듣기로는 훨씬 잔인하다고 해요. 물론 지금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이걸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대충 이해가 가죠. 왜 목발을 짚어야 했는지. 네, 이렇게 결국 벗겨지지 않았었다고 해요. 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구두가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도. 근데 여기에서는 짧아서 그런가요? 왜 이런 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 무도회장으로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네, 예나 지금이나 나이트에 한번 빠지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도회장이 옛날부터 동화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좀 중독성이 엄청난가 봐요. 요즘에 나이트나 클럽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됐었나 보죠. 다들 정신을 놓는 거 보면 참 그 시대의 문화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7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별똥이 엄마 화장대에서 읽던 게 더 나은데 아무래도 별똥이가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맞지 않으면 못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막 밀리고 좀 그 또 컨디션에 맞추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네,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좀 분위기는 그래도 좀 더 예쁘게 하는 게 나은지. 자, 오늘의 동화는요, 청개구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자연이 깨끗한 곳이어서 최근에도 청개구리를 만났어요. 청개구리 입장에선 당황스러웠겠지만 저는 좀 손바닥 위에서 데리고 놀다가 그렇게 다시 보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하얀 배와 깨끗한 연두색 피부와 네, 우는 거는 못 봤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TV에서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를 보셨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풀쩍,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폴짝,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풀숲으로 풀쩍, 풀숲으로 가라 하면 물속으로 폴짝. 또 노래를 불러라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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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개굴개굴 하라고 하면 굴개굴개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요새 한영안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와라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죠.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푸드덕 푸드덕 콕.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한다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 개구리를 이렇게 나뭇잎으로 관을 만들었네요.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후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청개구리라 해도. 자, 근데 강가로 왔네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답니다. 자,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청개구리, 우리 흔히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 동화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참 네,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결국은
엄마 개구리 입장에서 아들은 끝까지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거 비극이에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너무 말 안 듣다가 백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최근에 외가리 영상 보고 놀라가지고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뭐 개구리쯤은 뭐 그냥, 청개구리도 참 후회가 많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후회 막심한 그런 마음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별똥이 요즘에 이제 27개월, 이제 28개월 돼가는데 정말 지금 딱 청개구리예요. 뭐만 하면 그냥 아니야 어디서 배웠는지 저희가 안 그러거든요. 정말 말 너무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 해서 밉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청개구리 보니까 요즘 우리 별똥이가 떠오릅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논, 제 입장에서 같이 데리고 논 청개구리는 그런 거 없어 보이던데요. 엄청 착하던데.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8번째 동화, 우리한테 너무도 익숙한 전래동화 청개구리였습니다.